김성교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전기소방, 파트 2입니다. 전기소방입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내야, 정전기에서도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원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그럼 전기가 더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일단 시백 효과, 전류가 흐르는 것을 있잖아요. 발견한 거예요. 그게 강전 효과입니다. 불꽃 감지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강전 효과를 설명해 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 차이가 날 수 있죠. 우리는 거기서 산란대에 나오는 것을 미의 산란 법칙이라고 그러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은 교수입니다. 이번에 8월 달에 굉장히 오래 더웠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더운 것도 그렇게 이제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올 여름 너무 더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잘 마무리하셨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방기술사가 이제 116편입니다. 꽤나 이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소방기술사 기출 문제를 쭉 이렇게 봐봤더니 참 공부하기가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어떤 출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가져가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는 어느 정도 평이한 어떤 수준에서 출제 문제가 나왔다가, 이제 3교시, 4교시에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좀 이렇게 아팠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방에서는 이제 전기 쪽하고 기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전기 기계 쪽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작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건축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규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어떻게 기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어릴 때는 정말 이론 위주로 응용 위주로 시험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포커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시험은 또 저번 시험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렵다고 해서 작게 뽑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쉽다고 해서 많이 뽑는다? 그것 또한 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이제 2월달, 5월달, 8월달 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농사가 8월달부터 올해 8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것을 유념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느슨해질 시기이죠. 왜냐하면 8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가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또 2월달, 5월달, 8월달을 가열차게 달려오다 보니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2월달, 5월달, 8월달은 여러분들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냥 암기하는 정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제 위주로 정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 문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올 8월달부터 올 11월달까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달, 1월달 여러분 또 암기를 해서 2월달을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달 시험 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또 준비를 할 시간이 없고 3월달까지,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또 이렇게 또 5월달 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월달, 5월달, 8월달은 여러분들 5월달, 8월달은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올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어차피 오늘로서 여러분들, 참 어제이죠. 어제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했지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지금은 다시 잊어버리고요. 심기일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느슨해지는 시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선배로서, 지금 이제 강사지만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마음입니다. 자, 116회 소방기술사 문제 분석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분석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분석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00문제, 3000문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번 사법고시나 이런 거 시험 치는 분들처럼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다들 직장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석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또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예요. 그래서 좀 잘 한번 보시면, 연소공학이 기본적으로 7.8% 이렇게 이번에 70회부터 115회까지가 7.8%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7.8%면 한 8%대라고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31문제니까 3, 8, 2, 24, 2.4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2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소공학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연소공학들이 이번에는 조금은 아니지만 연소공학들이 조금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술사가 학문으로서 자리 잡아간다는 건 굉장히 깊은 부분들을 건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연소공학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전기, 기계, 건축, 방폭 이런 부분 쪽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봐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소공학은 그냥 평년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소방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전기하고 기계가 주를 이뤘죠. 그래서 전기가 보통 17%였습니다. 17%. 17%가 70회부터 115회까지인데 전기는 그동안에 이제 전기 소방 쪽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많이 안 나왔다, 어떨 때는 좀 나왔다가 했다가 지금은 좀 안정되어 가는 추세였습니다. 얼마 정도 안정되어 가는 추세였다 그러면은 적어도 6문제, 7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기가. 그렇지만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4교시 1교시 4교시 1번 문제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죠. 그 계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계산 문제로 나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뭐냐면 전기에 대한 아쉬움을 또 나름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전기 쪽은 한 문제를 넣어뒀습니다. 사실 계산 문제를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전기 쪽을 공부를 하시고 기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기사를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전기 쪽이 완전히 매몰되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 문제가 거의 나오질 않았다. 이것들이 이 부분이 이번에 116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계는 25.7%, 보통 25.7%지만 기계도 안정적으로 시험 출제되는 게 8문제, 9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근래에.
근데 이번에 네 문제로 그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장 큰 그림은 전기 기계, 전기 쪽하고 기계 쪽이 서방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완전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건축이 12.4% 보통 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 기계가 각각 나와야 될 문제 문항이 여기에 건축 쪽에 지금 7문제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 쪽에 건축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시는 교수나 아니면은 건축 쪽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어갔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여기에 어떤 계산 문제나 법규 문제까지 가져오면 사실 건축 문제는 이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문제, 8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보통 4문제니까 8문제 출제되다 보면 배 정도 이상이 이번에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2%가 이번에 출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부분들이 건축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또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폭 설비는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방폭 설비는 보통 1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방폭은 보통 방폭 설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연소, 폭연, 폭갱, 그다음에 폭갱의 전이 조건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화학적 폭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폭발에 분류하고 앞쪽에 연소하고 폭연, 폭갱이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안 나왔죠. 근데 이제 방폭 폭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근래에 화학 공장의 폭발도 있었고 해서 폭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고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들이 좀 더 출제되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폭 설비 쪽에서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방폭이 말고 폭발의 분류에서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물 및 석유류인데 유효물하고 석유류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5% 그래서 보통 평상시와 비슷하게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법규가 유효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번에 이 법규하고 치면 한 4문제 정도가 유효물에서 석유류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유효물에서 한 4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와서 3.2% 일반적으로 어떤 뭐 한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고 소방의 적용도 뭐 9.7% 옛날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더라. 자, 이게 소방의 적용은 이제 사람들이 분류하기 나름이다만은 이제 제가 분류하기로는 이게 이제 지진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설비들 이번에 이제 지진 화재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진에서 계속 기본적인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번에 약간의 뭡니까 지진 화재에 대해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란이 이제 한참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부할 시기에는 한참 그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준비를 많이 해놓았던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한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불 화재는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최근에 산불 화재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위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산에 이렇게 가보면 기본적으로 낙엽이 쌓이는데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엽이 쌓여서 퇴적이 될 어떤 그런 시간조차 없었지만 땔감으로 썼어야 되니까요. 지금은 땔감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에 전부 다 퇴적이 30cm, 40cm가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고열이 가해진다.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산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날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방기술사에서도 조금 더 깊게 좀 준비를 해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근래에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만만찮게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 문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되었고, 법규인데 이 법규가 유흥물하고 관련된 법규, 그다음에 건축법에 관련된 법규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법이 기술사회에서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고 또 시험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사는 어떤 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법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데 너무 많이 이번에 20%가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6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 유물법에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좀 보시면 연소고학에서는 이제 두세 문제가 출제돼요. 평상시와 동일한 출제율을 보이고 배연창은 이 사이클상 이제껏 사이클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사이클상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중성대와 연돌 효과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근래에 연돌 효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성대 쪽으로도. 이거는 저번에도 나왔던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성대와 연돌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수리적으로 공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깊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계산적으로 공식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 소방은 이번은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출제 비율이 많이 낮았고요. 기계 소방도 4문제가 출제되면서 일반적으로 8문제에서 한 50%까지 다운됐고요. 건축 방안은 반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4%에서 22.6%로 배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폭발 및 방폭 설비는 평상시보다 한 문제가 더 출제되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방폭에서 보통 60%가 나와요. 50% 이상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폭발에 분류해서 2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물 석유류 2문제 출제되었으나 법령까지 포함한 4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한 문제 출제가 됐다. 자, 소방의 적용은 산불, 한재, 실난, 지진 관련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규 및 기타가 이번에 6문제가 출제되어 가지고 99.4%에서 19.4%, 20%배 이상이 뛰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시험 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침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의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 가깝게 가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시간적인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지금 시험을 쳤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구술했는지 지금 궁금할 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급하게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포커스로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110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림프로그 이펙트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 이게 연소 확대 관련입니다.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게 유리가 깨져서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되느냐 아니면 코튼월과 그 다음에 각 슬라브 사이에 이렇게 연소가 확대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나눠지는데 그래서 포크 슬로우라는 거는 벽면하고 바닥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크토놀 구조잖아요. 이제 크토놀 구조라는 거는 평면이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구청, 시청 이런 데 가보시면 전부 다 이제 건축물들이 벽면이 유리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와 각 층의 슬라브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마땅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접합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화재 확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내부를 통한 화재 확산, 그다음에 외부를 통한 화재 확산이 계속적으로 시험에 저번에 나오고 저번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방에 관계된 화재가 나면 크게 소방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이 크게 액티브와 패시브로 볼 수 있어요. 자, 액티브는 뭐냐면 기계와 전기 쪽이에요. 전기는 경보, 기계는 수화죠. 그래서 패시브적인 어떤 건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건축적인 부분들이 건축법이 조금 열애되어 있는 생각이 들죠. 뭐냐면 어디 계속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지만 방재청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두각이 되지 국토교통부와 하게 되는 부분들이 두각되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속되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의미를 보면은 그러면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기본적인 어떤 그 방안 능력이 우리가 소방기계, 소방전기, 방재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외로 보면은 뭐냐면 건축법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열애되어 있는 어떤 건축법들이 조금 더 개선돼 가면서 이제 화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상층부로 연소 확대에 대한 어떤 화재 확산 구조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또 시험 나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내외부로 일어나는데 내부에서 확산하는 거는 오늘 배웠던 포크의 스로가 되고 외부로 확산되는 건 림프로그 이펙트 현상 때문에 상층부로 화재가 진행이 되고 점차 그 전층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커튼하고 슬로브 사이의 방화 재료인데 자, 사실은 뭐냐면 방화 재료를 한다, 뭐 확산 구조를 한다 하지만 보기에는 좋죠. 커튼홀이 보기에는 좋죠. 보기는 좋지만 안전성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화 구조로 가는 게 좋죠. 예, 커튼홀 구조로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커튼홀 구조로 간다 그러면 커튼홀 구조로 따른 스프링 풀러 설비를 적용을 해서 화재 확산을 어느 정도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커튼홀과 슬라브 사이에 화재 확산 구조를 지금 방화 재료를 지금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지방족 탄화수소 함물 명칭과 일반식을 쓰고 고분자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이제 깊은 부분들이고 분자, 원자라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고분자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꾸준히 해 오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갑자기 또 공부를 안 하신 상태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또 나오면 또 어려워지겠죠. 자, 알카는 포화 탄화수소입니다. 단일 계란말을 가지고 있는 수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알다시피 메탄, 에탄, 프로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알켄인데 하나 이상의 탄소와 탄소 이중 결합을 합니다. 이는 이제 단일 결합을 하는 거고요. 알카는 이중 결합을 하는 알켄, 그 다음에 삼중 결합을 하는 알킨이 있어요. 알칸, 알켄, 알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칸은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알켄은 이중 결합, 알킨은 삼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일반식이 쭉 있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칭과 일반식을 쓰고 뭐 알켄 하나 이상의 탄소 이중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식의 CnH2n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에틸렌인데 C2H4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분자 형성을 거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자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가 반응, 중합 반응, 외부에서
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분자가 구성되는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슬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수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슬 모양에다 수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분자가 굉장히 이제 강한 고분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분자로 되어 있으면 잘 타지는 않고 전련성도 높여갈 수 있지만 그 대신 타기 시작하면 높은 어떤 유독성을 내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자, 고분자라는 분자 수가 10,000개 이상의 분자 수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자, 산불 화재에서 크라운 파이입니다. 크라운 파이어. 자, 크라운 파이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표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수가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재는 하부에서 일어나서 수가나 수관화를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화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멀리 이동해서 또 뭐입니까? 예, 화재를 확대시켜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크라운 화재. 자, 크라운 화재 같은 경우에도 뭐 종속, 독립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예, 패시브 크라운 파이어, 그다음에 예, 액티브, 예, 크라운 파이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의미들 좀 알아두시고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블로우 다운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러운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변하면서 뭐예요? 기체는 팽창하죠. 그죠? 팽창하면서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 이게 직격하면 갑작스러운 파열이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 배관이나 어떤 설비의 용기가 어떤 노화되든 어떻든 상황이 되든 갑작스러운 파열이 발생하게 돼요. 높은 온도와 압력을 줘서 전기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낮은 압력으로 바뀌게 되면 예, 상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액체 부분들이 더 기체가 되는 부분들로 더 진행이 되고 이렇게 팽창하면서 파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계속 증발시키고 전기화시키게 되면 무기화물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블로우 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화학 공정에서 위험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쭉 보시면 되겠죠. 자, 외단열 미장 마감인데요. 자, 스티로폼에 대한 어떤 공사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다된 댐,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방식이고요. 리본 앤 뎁, 이 부분들은 이제 외국의 공사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리본 앤 뎁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뭐냐면, 자, 여기 벽면에다가 골조로 되어 있는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내가 스티로폼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접착제를 붙이고 접착제만 붙이고 바로 붙이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다된 댐입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접착제를 붙이고 그다음에 어떤 판넬, 스티로폼 끝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접착제를 꼭 붙여요. 그리고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틈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틈이 발생하죠. 틈이 발생하면 화재에 대한 확대가 훨씬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에 대한 확대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이런 화재에 대한 발생이 빨리 진행된다. 사실은 이제 자, 스티로폼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에 뭐입니까? 일반적으로 외벽에 스티로폼을 두고 그다음에 그 스티로폼을 두는 부분들이 이제 부분들이 설치를 안 하면 더 좋죠. 근데 설치를 하더라도 이 시공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스티로폼을 안 두는 것이 좋고요. 두면은 공법이라도 제대로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방아 구조입니다. 방아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 방아 댐퍼입니다. 자동 방아 댐퍼의 설치 기준들은 이제 80회에 나왔어요, 시험이. 그리고 88회 나왔고요. 그리고 99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16회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벌써 나올 만한 문제였죠. 안 나왔던 게 이상한 거죠.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명안사항,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설계시 고려사항에 넣어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재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113회, 114회 연달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들은 아까 그 부분들하고 첫 번째 1교시 1번 문제하고 동일한 선상이 주면서 화재 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죠. 자, 화학적 폭발의 종류와 개별 특성입니다. 자, 화학 폭발의 종류는 물리적 폭발이 있습니다. 물리적 폭발은 그 급격한 상변화요. 급격한 상변화, 고체에서 액체, 기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압력, 온도죠.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높은 온도에 있는 어떤 물질을 만나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팽창하죠.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시스템을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폭발은 착각 파괴형 이런 부분들이 경질류, 중질류에서 표면에서 유면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가 그것이 유증기가 형성이 되고 온도와 압력에서 계속 상승하다 폭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설 착화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온 폭발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스가 누설돼서 전기온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점화원에서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유효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화형 형태의 화학적 폭발. 그 다음에 반응 폭주형 폭발. 반응 폭주에는 어떤 설비에 대한 발열과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방열, 이 관점에서 발열이 심해지고 방열이 약해지게 되면 방열 설비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발열 설비가 어떤 배합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현상 때문에 발열이 높아지고 방열이 낮아질 때 그 이상에 견딜 수 없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반응 폭주형 화학적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이제 물과의 반응수입니다. 그래서 나트륨하고 물과 반응하게 되면요, 88.2 나트륨 분자와 물 분자가 결합이 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나옵니다. 자, 수소가 발생하죠. 그리고 88.2kcal란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폭발적인 또 반응을 일으키면서 화재를 또 확대시키는 현상이 되죠. 자, 보호액은 비중이 작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경유나 등유나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유, 경유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보호될 수가 있죠. 자, 다음 사용할 수 없는 소화액제를 골라 쓰셔야 되는데 뭐 팽창 칠석, 팽창 진주암 이런 부분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운무 현상 때문에 약간의 어떤 물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트륨. 자, B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 위험 수위는 미분무 소화 설비입니다. 자, 미분무 소화 설비의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미분무 소화 설비는 대동된 부분이 수계 소화 설비의 스프링쿨러 설비의 수sun 폐해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분무 소화 설비가 대동을 했고요. 가스계 소화 설비의 CO2의 지구 온난화, 하루온계 소화 설비 오존층 파괴 때문에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미분무 소화 설비가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의견이 부부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과연 미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해서 어떤 가연물이 있고 어떤 건축물일 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험을 적용할 때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그래서 미분무 소화 설비는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자, 이 부분들을 성능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성능 시험을 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 뭐냐.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원과 3차원입니다. 2차원들은 어떤 기름 화재 표면에서 일어난 화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3차원 화재는 공간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스가 누출될 때 공간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NFPA 750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차원들은 액면 화재, 3차원 화재는 Z 화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변수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필요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2차원적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미분무 소화 설비는 지금 트렌드는 이거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프라이미 워터입니다. 자, 워터 클러밍이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면 이게 클래퍼가 열리기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 물들이 요만큼 이렇게 표면을 쭉 덮고 있습니다. 여기 클래퍼죠. 자,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 클래퍼가 상이 틈이 생겨서 이 물이 바깥으로 새서 바깥으로 드레인 되게 되면 이 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프라이미 워터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 1차 측 배관은 물이 여기까지 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틈이 있는 부분 쪽에서 클래프가 열리게 되면 혹시 틈이 발생하게 되면 클래프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닫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래프가 열려 있다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라이미 워터가 없다고 그러면 열리게 되면 그냥 물이 열려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 물이 흘러오는 드레인을 보고 틈이 생겼구나, 누수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원래 5.5대 1이라는 어떤 단면적을 가지고 건식 밸브의 2차 측은 공기 압축을 낮은 공기 압축을 가지고 내려두고 있잖아요. 이 압축 공기 컴프레셔의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면적을 넓힌 겁니다. 면적을 넓히면 이게 낮은 압력으로도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여기에 어떤 클래퍼라든지 어떤 설비들이 표면적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5.5대 1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면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물을 채우게 되면 이 평면들이 뭐예요? 똑같게 뭐예요? 5.5대 1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에 어떤 설비들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으면 위에서 내려누르는 어떤 정확한 힘에 따라서 이게 5.5대 1이 되지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물을 채워서 정확하게 표면을 단면적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고 누수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 작동 분무 시 물입자의 동적 특성 및 소화 및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적 특성이요. 물이 움직이면서 하는 특성이요. 물 분무, 미세 물 분무는 일반적으로 물 분무는 100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세 물 분무는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물 입자를 이야기하죠. 물 입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세화 시켜서 하재를 진압하는데 이 부분들이 미세화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주위의 기류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부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하재 진압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소화 메커니즘은 냉각 효과가 있죠. 냉각 효과가 있는데 이제 표면에 하재 표면에 정확하게 물이 닿아서 일어나는 비열에 의한 냉각,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관 냉각 539칼로리, 그리고 질식이요. 기본적으로 100도씨에서 기체화되면 1650배, 200도씨에서 팽창하게 되면 2100배로 팽창하면서 물이 이만큼의 물이 2100배로 늘어나니까 산소를 쭉 밀어냅니다. 자, 질식입니다. 복사열 감소. 복사열이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 프레시 오버의 한 원인이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 공기의 희석 작용들. 그다음에 유화 작용들 이런 부분들. 자, 유화 작용은 에멀전 현상이라 해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하고 물을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쏘아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섞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에는 물이 있고 상부에 기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세차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요. 세차게 흔들어 그 힘을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물하고 기름이 섞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물이 비중이 크니까 물이 밑에 쪽으로 깔리고 기름은 위쪽으로 오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물을 뿌려서 압력을 주게 되면요.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섞이면서 물이 비중이 크니까 내려오면서 비열의 냉각이 있어요. 그리고 기화의 냉각,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가 형성이 되면서 뭐요? 산소 차단에 의한 질식, 그 다음에 기화에 의한 1650배로 기화되면서 산소를 밀리는 질식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화작용입니다. 자, 유화작용도
10점짜리로 물어봤습니다. 자, 연돌 효과를 고려한 계단실 급기 가압 제한 설비 설계 시 최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상층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부 온도가 없고 외부 온도가 낮다 그러면 바깥에서 공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일 낮은 하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그 다음에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층에서 나가는 압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나가는 압력 여기에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을 낮은 압력이 구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압력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층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층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공정별 위험. 공사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임시 소방 시설을 만들고 계속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관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관점에서 공사에서 본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공정에서 그러면은 방재신문에서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신문에서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공정별로 한번 나눠보면서 한번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 및 지하골조 공사, 자 이렇게 되면 지하골조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터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기 배선을 자를 수도 있겠죠. 가스 배관이 지나가다가 가스 배관을 터뜨렸어요. 거기다가 전기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락이나 단락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코어 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이 어떤 기준층에서 높은 층까지 하나의 어떤 단일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푸집이나 이런 걸 이용하죠.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재를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서 용접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대공수 슬라브 공사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철골을 이렇게 되면 용접, 건푸집 양생,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건푸집 양생을 하기 위해서 열풍기 같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열풍기를 사용하다 또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커튼홀 공소는 벽면이 전부 다 어떤 건축물이 전체가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어떤 설비들 이야기하는데, 자, 유리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유리로만 다 하지 않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어떤 샤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골조가 들어가죠. 그런 부분도 용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런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요. 소방설비공사에서는 배관 용접,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설비공사에서는 전기공사도 있습니다. 큐비클하고 트레이 어떤 용접, 이런 쪽에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감하고 실내 장식 공사에서는 또 접착제가 가연물이죠. 가연성 가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나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날 수 있겠죠. 자, 실내 장식 마감제 가연물, 그다음에 시원전 준공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답이 없는 거고요.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피난용 승강기는 제대로 안착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설치 대수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승강기, 승강장, 승강도 구조 기준, 피난용 승강기,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 얼마 전에는 5개 피난 계단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은 나온다 볼 거 필요 없이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설치 대상과 설치 외의 조건, 그다음에 계단 구조, 옥내 피난 계단, 그다음 5개 피난 계단, 그다음 특별 피난 계단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폭발에 대하여 다음 질문입니다. 폭발의 정의요. 자, 폭발이라는 뭐냐면 폭염과 폭경으로 이루어져. 자, 비정상적인 요소, 연소는 정상적인 요소, 그다음 폭발은 비정상적인 요소요. 그리고 폭염은 음속보다 낮은 거, 폭경은 음속보다 빠른 거, 이런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죠. 자, 폭염과 폭경은
사실은 폭발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원래는 폭발로 분리되어 있는 게 폭연하고 폭경이에요. 그런데 이 폭연은 연소포하고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연이 진행되다 폭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연소포하고 거의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징들은. 자, 폭경 유도글이 정상적인 연소에서 격렬한 폭경으로 정상적인 폭연에서 연소나 폭연에서 폭경으로 전이되는 어떤 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경 유도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조건,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 다음에 간속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 폭경 유도거리는요, 어떤 배관에서 화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행되어 가는 파형이 있고 후에서 따라오는 파형이 있는데, 선행되어 오는 파형보다도 후에서 따라오는 파형이 계속 더 빨라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파형이 계속 중첩하겠죠. 중첩하다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관지름이 작을 때, 관의 지름이 작게 되면 이런 부분이 중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막혀 있다든지 관성이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파가 빠져나가다가 좁게 되면 이 파가 더 중첩될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고압일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폭발 방지 대책, 가연물 대책은 불활성화, 그다음 점화원 대책은 방폭 설비, 그다음 폭발 배출 설비, 폭발이 온도나 압력을 감지해서 이상 온도 압력이 감지되면 폭발을 방지할 배출하는 설비, 그다음에 이상 온도나 압력이 감지되면 불활성 가스를 넣어주는 폭발 제어 설비, 이런 부분을 폭발 방지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도로 터널의 화재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벤트 트리. 여러분들 정량적 분석법은 결함수 분석법, 사건수 분석법, 원인 결과 분석법이 있는데 거기에 뭐요? 사건수 분석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건수 분석법은 전량적 분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실수나 이런 부분들로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예측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자, 초기 사건들을 정의를 하고요. 자, 사건수 분석법에 대한 절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수 분석법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든 겁니다. 냉각수 공급 중단이 됐다. 경보가 울렸니? 안 울렸니? 자, 경보가 울렸으면 운전자가 조치를 했니? 안 했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전자가 조치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2차 측에 어떤 경보가 울렸냐, 안 울렸니?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어떤 정상 가동 아니면 반응 폭주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들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뭐 도로 터널에 대한 화재도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도로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다. 발생하면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경보 설비는 동작을 했나 안 했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 동작했나 안 했나. 제연 설비가 동작했나 안 했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사건수 분석법으로. 그래서 이런 분석법으로 가지로 뻗어나가는 이런 분석법으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FM 곡선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FM 곡선은 표현 방법이죠. 표현 방법인데 유홈도 매트리스 방법이 있고 FN 어떤 곡선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한쪽은 보시면 사고 빈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사상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상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고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를 꺼서 수용 불가능, 수용 가능, 무시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표현 방법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자, 소방펌프실의 열방 출률. 이 부분들은 화염 길이. 헤스캐스테드의 화염 길이. 요 공식이죠. 0.235 Q5분의 2, 1.02D. 그 다음에 열방 출률. 요 공식입니다. 화재 지속 시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전력구에서 강화역 자동 설비가 이것이 114회 시험에 올해 2월달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345kV의 전력구 강화역 소화기 설비 안전 규정에 따라서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전 지침에 의해서 이제 강화역 설비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114회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114회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부분들이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산에다가 일반적으로 탄산 칼륨을 넣게 돼서 물을 섞어서 방사하게 되면 CO2 그다음에 H2O 예, 산화 예, 칼륨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질식 그다음에 요거는 냉각 예, 요거는 예, 부촉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강액 소화 설비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력구에는 굉장히 큰 345, 34만 5천 볼트, 그 다음에 154, 15만 4천 볼트가 전압이 지나가는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건 정원식 감지 선역이나 아니면 광센서 감지 선역을 써서 감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신 반쪽에 신호를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하액 소화기의 어떤 밸브를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노즐을 배관이나 노즐을 통해서 방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소화 효과고요. 이제 강하액 소화기와 수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의 기본적인 비교를 하라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액 소화기와 수계 소화, 수계 소화 설비는 동결이 되죠. 얼죠. 얼는데 강하액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염류가 있어가지고 영하 40도씨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시스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하액 소화기에 물이 있지만 분무 상태로 쓰게 되면 전기 전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계 소화 설비에 그래서 강하액 소화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소화력을 가지고 가는 게 가스계 소화 설비의 냉각 소화 설비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점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좋은 설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의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2018년 1월 16일입니다. 타법에서 개정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이 2018년 4월 17일 날 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그 다음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거 법령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고축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종합 방제실에 관계되는 이런 기준들입니다. 나왔고요. 자, 요오드가 160인 동식물유 50만 리터를 5개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동식물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에 및 위험 등급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이네요. 이 부분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법입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요오드가에 따라 분류하고, 자, 동식물 요오드가는 건성유 130 이상, 그 다음에 반건성유 100에서 130, 그 다음에 불구성유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합으로 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130 이상이 넘게 되면 뭐냐면 자연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5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사리 위험물이 분명 이 부분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 위험물이 자연 발화가 발생하기 쉬운 이유를 얘기하는데, 동식물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불포화 지방산의 분자들이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화학적인 활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오드 합값으로 나타내고 위험성을 요오드 합값으로 나타내고 130 이상이면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200도씨인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경계 표시 주위에 보유하여야 될 공지의 너비, 이 부분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있습니다. 자, 아래의 소방 대선의 설치 장소별 정석이 있는 피난기울 모두 이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면 25점짜리를 맡을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자, 단일 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열적 반응과 살수 내각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반응 시간 지수가 있습니다. 반응 시간 지수. 그 다음에 살수 밀도가 있고요. 자, 이것은 ADD라고 보시면 실제 살수 밀도라고 좀 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참 이 부분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부분들이 수리적으로 이걸 계산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1055니까 원래 프레셔 오버에 도달하는 어떤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프레셔 오버. 그래서 1055 킬로와트, 1.055 메가와트에 도달하는 프레셔 오버에 도달하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미디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프레셔 오버에 도달하는 어떤 부분들이 300초겠죠. 300초겠죠.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응 시간 지수 S2일 때 살수밀도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응 시간 지수는 반응 시간 지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RTI가 반응 시간 지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낮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빠른 동작을 하는 거고요. 빠른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는 화재의 진압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어떤 부분이겠죠. 만약에 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뭐냐면 제일 강력한 부분들이 S4번이겠죠. 뭐냐면 반응 시간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화재는 더 빨리 진압이 될 거고, 살수 밀도도 높기 때문에 제일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S2하고 S5를 본다고 그러면 반응 시간 지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살수 밀도는 이게 높겠죠. 이것이 이제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 두 가지 가지고 비교하면 살수 밀도는 동일한데 S2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응 시간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요게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재 진압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1번, 3번을 기준으로 해서 2번, 1번으로 오면 올수록 화재 진압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4번으로 가면 갈수록 화재 제어나 화재 실패를 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풀어가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조금 생각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교시입니다. 소방펌프에 사용되는 농용 유도전기에서 저항 R오음을 세개를 Y로 접속한 경우로, 그 다음에 델타로 접속한 경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전기를 전공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자, Y결선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항이 R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20V가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상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걸 승간 전류죠. 그래서 사실은 상전류와 승간 전류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상전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상전류는 뭐냐면 R분의 V가 되겠죠. V기는 V지만 이 V가 220입니다. 그리고 이 전압이 220V면 이거는 뭐예요? 220 나누기 루트 3이겠죠. 자, 요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200 루트 3R 이렇게 되겠죠. 자, Y 결선시 전류는요 동일합니다. 자, 당연히 뭐요? 여기 있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니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뽑아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델타 결선의 상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저렇게 흐르는 것을 상전류라고 그러고,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승간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전류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220V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저항이 R이니까 당연히 R분의 20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흐르는 승간전류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오는 전류는, 여기에 흘러오는 승간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상전을 전류에, 다음에 제가 한번 풀어줄 때가 있겠지만 이것은 IP에 뭐예요? 루트 3배가 됩니다. 자, 루트 3배가 됩니다. 요 전류는. 그래서 요거 I 델타 P가 되죠. 요 델타 P에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Y상에서 승간전류, 그 다음에 델타상에서 승간전류를 뽑아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3이 될 거고, 자, 요것을 가지고
델타 쪽에서 승관전류를 뽑아내게 되면 30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렇게 만만한 어떤 문제는 아니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도로 터널 방지 시설 설치 관리지면서 1, 2등급 터널에 설치하는 무정전 전원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예, 뭐 이 부분들은 제 7장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있는 제 7장에 있는 비상 전원 설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정전 전원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상 거기에는 이제 구조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 타입으로 하자. 그다음에 축전지하고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지침의 용량, 옥내외 설치 기준 60분 이상 공급해야 되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령입니다. 법령. 도로 터널 방제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있는 UPS 안에 예비전원 설비가 있습니다. 예비전원 설비 안에 UPS 설비에 대한 기준들이 잡혀 있죠. 그래서 7장의 비상전원 설비 안에 무전전 전원 설비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자, 건축물 배연창의 설치 대상. 자, 이 부분들이 69회, 그 다음에 80회, 100회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116회니까 나올 때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배연창의 설치 기준, 유효 면적의 3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도체의 신란입니다. 자, 신란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신란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이제 유가반기로 배우죠. 유독성이요. 독성이 LC50입니다. 50%가 경피업소에서 이 50%가 사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9,600ppm 이상이 되면 50% 사망합니다. 자, TLB, TWA 시간 가중 평균치가 5ppm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NFPA 704에서는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LMPA 704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독성 0등급에서 4등급. 유독성, 그 다음에 가연성 0등급에서 4등급. 그 다음에 반응성 0등급에서 4등급. 그 다음에 기타 0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등급이라고 그러면 0, 1, 0, 1, 2, 3, 4니까 중간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성에서는. 그 다음에 가연성에서는 폭발 범위가 1.4에서 96%. 굉장히 넓은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704에서는 3이다. 그래서 가연성, NFPA 704에서는 4등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연성 가스에 대한 가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응성, 물과 반응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3이니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한 이송체계, 이제 이송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안전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 이송하기 위해서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자, 소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화재 발생 시 즉시 가스 공급을 멈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타버리도록 놔준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물을 가지고 워터젯 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물과 반응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GMS라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은 가스리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고 워낙 이게 위험도가 높으니까요. 항상 가스 감지기를 두고 가스 농도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스 감지기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가스 감지기가 있으면서 가스를 감지하면서 위험도가 될 때 밸브를 차단한다든지 경보 설비를 울려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한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스가 조금에 누출되더라도 굉장히 치명타기 때문에 항상 그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들을 감지해서 밸브를 찬다든지 그것도 이중화를 한다든지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전이되는 메커니즘과 화재의 중요 원인, 지진 화재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전이 메커니즘, 가스 등 가연물 누출에 의한 가연성 혼합비 형성이 되고 전기적 전망으로 의해서 발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보일러 가동 중 파손에 의한 화재, 그다음에 산업 현장의 고압 냉각 장치 고장으로 발열 반응, 전기 분전반 배전반 등의 전기 설비 접속 부위 탈락이나 단선 탈락, 지락에 의한 화재, 유류 가스 배관 또는 탱크 파손으로 가스 누출 화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진 화재 방지 대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실의 상하부, 계구부 면적 각각 이런 부분들인데 중성대 높이 계산식 유도. 자, 요 어떤 계산식을 유도하는 건데 요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성대 높이 계산을 해봤더니 46.93이 나오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상하부, 계구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요? 중성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압력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성대 기준으로 이렇게 압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0에서 얼마만큼 압력이 있는지, 여기서 얼마만큼 압력이 부합이 있는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는 17.61 파스칼, 그 다음에 하부는 63.22 파스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부 중성대가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요. 총 60m에 60m 중성대 형성이 46.93이니까요. 밑에가 큰 압력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계구부의 질량 유량이요. 질량 유량, 유량은 유량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 AV입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그게 밀도와 자 비중량까지 감안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질량 유량 풍속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단면적과 그다음에 속도와 그다음에 어떤 밀도와 비중량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직 높이에 따른 차압 분포 그림도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부분들로 가지고 그림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이제 46.3%, 46.3m에서 중성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위에는 낮은 압력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걸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계구부 면적 변화에 대한 중성대의 위치 변화 설명인데,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계구부 면적 변화, 계구부가 면적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화재가 나면 이 TI가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성대는 낮아지게 되겠죠. 중성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중성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중성대가 내려오게 되면 이 계구부는 작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압력이 들어오는 인입이 작아지게 됩니다. 인입이 작아지게 되면 여기에는 화재는 온도는 낮아지겠죠.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성대를 원래 중성대가 있었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화재가 났다가 내렸다가 중성대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예. 여기까지 116회 소방기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하루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에 비하면 제가 한 거는 아주 미비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끈질김이 끈기가 여러분들 결국 합격의 길로 이르게 할 겁니다. 저도 이게 옛날에 그 교사를 할 때도 건축 전기를 할 때도 거의 한 5년 6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끝이 언제 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끝은 항상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